이번 시간에는 인류가 전개해 온 여러 가지 혁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혁신들의 이면에 녹아있는 특징과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혁신이라고 생각하실지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인류의 아마 그 당시 입장에서 보자면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었던 커다란 혁신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부터 한번 또 정리를 해보고 오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 별로 혁신으로 기억하지 않지만 또 다른 혁신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일단 농경의 시작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농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한 200년 정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만 해도 혁신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조선시대에 혁신이 많았었던가? 이건 참, 모두 다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 드물었었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새로운 기술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채 평생을 아마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수레나 1년 전 수레나 5년 후의 수레나 그 수레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을 거고요. 쟁기도 마찬가지, 도끼도 마찬가지. 양초도 10년 전, 20년 전 양초랑 크기가 좀 달라졌을까요? 그대로고. 심지어 종교교리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을 것이며 옥수수, 보리, 쌀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유전자 교회가 있었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존에 그냥 오래전부터 선배들이 또는 선조들이 사용하던 변변치 않은 것, 그걸 그냥 계속해서 그대로 당연하게 사용하는 게 너무 이제 일상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변화가 느렸겠죠. 아주 오래전 옛날이면 얘긴 다들 어렴풋이 기억나시겠지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화가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느렸던 오래전 과거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 오늘 첫 번째 주제인 농경이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요. 농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뜻하는 바가 과연 뭐냐를 정리해 보면 수렵자, 채집자, 그렇게 살던 사람들, 특히 소수의 수렵자와 채집자가 모여 살던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밀도가 높은 형태로 인류가 모여 살게 된 게 이 농경의 영향이고요. 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경을 시작해서 그 농경을 더욱더 확대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존재로 그 역할이 크게 격상되게 됩니다. 농경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이 두 지역에서 많이들 발생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지역이 이제 강유역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초원이나 아니면 언덕 지역에서였다고 합니다. 특히 강유역 같은 경우에 특정한 풀을 골라서 이걸 돌보고 심고 키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위적인 생태계가 조성되었고요. 초원이나 언덕 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 농경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말, 이런 가축들을 이제 돌보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결국 정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구 밀도가 급증하고 또 상호작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아마 결과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겠죠. 농경의 시작 또 확대와 함께 인류는 또 새로운 문화적 혁신도 달성하게 됩니다. 과거에 없었던 왕, 전쟁, 신과 같은 새로운 개념도 만들어내면서 문화적으로도 인류가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농경이라고 하는 걸 그냥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 농경이라는 말 속에는 인류의 삶의 양식과 우리 또 이 사업단의 주제인 사회구조 이런 모든 것들의 커다란 변화가 수반되었는데요. 결국 농경은 에너지를 더 많이 집약적인 형태로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금 말로 하자면 산업 차원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수렵 채집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전환된 것이고요. 또 이걸 생태적인 관점에서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다른 종을 사실 희생시켜서 인류의 개체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그 상황 자체가 농경으로부터 말미암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또 이 과정에서 이게 에너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복잡성 측면에서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전문 용어이긴 합니다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복잡성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과거의 수렵 채집 생활에서는 이 복잡성 자체가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어디로 수렵하러 갈지 어디로 채집하러 갈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점에서 보더라도 에너지를 굉장히 작게 쓰고 큰 일을 해내는 이런 게 아니고, 수렵 채집 생활 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날은 허탕치고 또는 일주일, 2주일, 한 달간 제대로 된 사냥 같은 것들을, 채집 같은 것들을 할 수 없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경의 시작과 함께 에너지가 굉장히 집약적으로 생산되고 활용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이제 틀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엔트로피적으로 볼 때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 농경이라는 게 어떻게 발명되었는가 또는 어떻게 채택되었는가를 이제 따져 보자면요, 굉장히 동시적인 발명 현상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870년대 세계 곳곳에서 21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지만 개별 연구자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전구라고 하는 게 출현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농경도 특정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살던 각각의 인류들이 서로 독자적으로 농경을 시장에 쓸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작물과 경작법 이것들은 충분히 달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는 밀을 중심으로, 어디에서는 벼를 중심으로, 어디에서는 수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작물이나 경작법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근동, 중국,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또 중앙 아메리카, 뉴기니 지역까지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흔적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 지역에서 6개, 7개 지구상의 지역에서 어떻게 거의 동시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서 동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고대 세계이다 보니
500년에서 뭐 한 1000년, 1500년, 2000년 이걸 다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지금 뭐 동시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동시적이라고 한다면 뭐 거의 진짜 같은 날 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인류 전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꽤나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만 역사 전체로 봤을 때는 동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동시적으로 농경이 채택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거꾸로 한번 추론해 본다면 이 사람의 뇌가 나란히 진화해서 농경이라는 개념을 거의 동시적으로 떠올릴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농경이 이제 시작됐다. 뇌가 그렇게 나란히 잘 진화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가 한편으로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농경을 해야만 되는, 또는 농경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어떠한 새로운 조건이 지구상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의 여러 지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적으로 농경이란 게 채택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당연히 뭐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동시다발적인 농경의 계시를 설명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전자랑 관련해서 어떠십니까? 뭐 여러 지역의 사람 뇌가 나란히 진화했다. 나란히 공부를 하고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학습을 해서 농경, 농사, 작물 뭐 이런 개념을 과연 떠올렸을까? 언어도 분명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보다는 아마 이 지구상의 환경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농경의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뭐 타당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 다들 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게 지구의 기후상 커다란 변화가 동반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기후상의 변화를 동일 유사한 기후상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농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증거들이 이런 것들도 뒷받침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1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하게 세계는 빙하기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지구는 온도가 매우 낮고 추운 상태였는데요.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상당수 지역이 이 빙하, 얼음으로 크게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랑 연결되냐 하면 대기의 순환과 똑같이 지금처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순환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다 보니 세계 곳곳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조했고 비가 덜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들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의 형태로 순환되어야 될 것들이 얼음의 형태로 굉장히 두껍게, 말은 뭐 제가 지금 빙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빙하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백 미터 정도에서 이제 뭐 몇 킬로까지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크게 얼어 있다 보니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조했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 당연히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 빙하기 당시만 해도 농사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 바닷물이 또 차갑기 때문에 증발하는 양도 당연히 적었을 것이고, 비가 내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시기였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뭄이 온도는 낮은 상태에서 가뭄이 계속되는 그런 패턴을 또 크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해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해수면도 낮아서 바닷물의 양도 상대적으로 조금 작았고, 또 전체적인 지구의 기후 자체가 낮은 온도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바닷물도 당연히 더 차가웠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바닷물의 아래쪽은 굉장히 차가운 물, 또 이제 중간층, 표피층 각각이 지구 자체 온도가 낮다 보니 여러 층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었을 것이며, 그 상황에서 물에 녹은 이산화탄소가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액체 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가 전부 다 공기 중으로 나오는 현상이 있듯이, 당연히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물에 여전히 이 기체가 갇혀있는, 녹아있는 상태가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핵심은 12,000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는 전체적으로 빙하기 상태였고, 낮은 온도에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을 아마 보였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빙하가 극성이었던 시기 동안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너무너무 낮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이제 왜 중요한가? 일단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만 식물들이 탄소 중화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매우 낮았기 때문에 식물의 경우에 자란다고 하더라도 빨리 자라거나 열매를 제대로 맺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웠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산화 농도가 전체적으로 온도를 높이는데 또 한편으로 기여할 수 있는데, 농도가 낮다 보니 그 부분도 역시 쉽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조한 지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려고 식물이 이제 기공을 열게 될 텐데요. 기공을 열면 이제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식물 내부에 있던 수분 자체가 먼저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려고 했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식물 체내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러다 보니 식물 자체가 생존과 번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12,000년 전 글로벌 빙하기 시대까지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농경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채택될 가능성 자체가 희박했다고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남극 대륙의 빙하 코어 기록을 살펴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지상의 식물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또 더 건조해지는 것이겠죠. 건조한 지역의 식물이 또 더 없어지니까 바람이 불기만 하면 먼지가 폭풍이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이 빙하 코어 기록에 남아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 이제 어떤 지역, 어떤 대륙에서든 간에 식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뇌가 좀 크고 반면에 창자는 좀 초식동물보다 짧고 에너지는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유인원 내지는 인류의 조상에게 그 당시는 결코 좋은 시대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말이나 들소, 영양, 사슴 등 풀을 뜯는 동물의 이 성긴 무리가 있을 경우에 이런 무리들을 좀 지켜보다가 그 동물들이 좀 살이 좀 올랐을 때 그때를 기다려서 이런 동물들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편이 농경보다 어쩔 수 없이 채택해야만 하는 삶의 생존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극지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열대지방도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화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열대지방은 기온이 10년 사이에 지금보다 그 변화 정도가, 온도의 변화 정도가 4배까지 온도가 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로 떨어졌다가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라가는 이런 온도의 변화가 엄청나게 열대지방에서는 그 당시에 극심했고요. 이러다 보니 도저히 작물이
생존할 수 없고 농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떠돌이 형태의 수렵 채집 생활을 하려는 동기가 열대지방에서조차도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요, 특히 문화 진화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이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 그러니까 빙하기와 간빙기입니다. 이 경우를 살펴보면 기후가 더 따뜻하고 습도가 더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온도가 안정적으로 변하고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자 거의 곧바로 사람들은 더 식물 집약적인 식단으로 옮겨가면서 식량을 더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쪽으로 생태계를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한계적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곳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글로벌하게 농경이 수렵 채집이 아닌 주된 생존 전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농경은 그 인류라는 개체가 존속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무적이었고 또 불가피한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극지방뿐만이 아니고 고위도 지방, 중위도 지방, 심지어 저위도 열대지방까지 여러 지역에서 농경이 채택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농경의 발명 양상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재미있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농경은 사실 풍족한 시기에 또 풍족한 곳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평화롭고 비교적 번영하던 시기에 부유하고 성장하고 교류가 잘 되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 훨씬 더 이 농경이 크게 대규모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하고 물이 풍부한 곳, 그리고 또 기름지고 햇볕을 잘 받는 토양, 이런 곳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강, 양츠강, 미시피강 유역, 그리고 뉴기니 안데산맥, 이런 여러 곳에서 농경이 시작됐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여기 평화롭고 비교적 번영하는 시기, 부유하고 교류가 잘 되는 곳, 이 조건에 맞아 떨어집니다. 스티븐슨 시대의 뉴캐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 피보나치가 0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0이라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수학을 조금 더 발전시켰던 이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풍족한 시기에 풍족한 곳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훨씬 더 농경이라고 하는 것도 더 빨리 더 왕성하게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최첨단 기술의 혁신과 농경, 매크로한 조건, 거시적 조건을 따져보면 아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농경 생활로 가장 혜택을 본 게 과연 누구냐? 사람들은 그래도 이 경제적인 이슈로 보자면 부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혜택을 본 게 사실이지 않을까?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겠지만, 이 농경 생활로 제일 혜택을 보던 사람들은 수렵 채집 사회에서 이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힘이 없거나 너무 빈약해서 이 사망하게 되었을 사람들이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도록 하게 된 것, 이게 사실은 농경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가장 또 가난한 이들이, 사회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되게 농사 짓게 되고, 또 그 와중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농사를 짓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 이걸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렵 채집 사회에서와는 달리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농경이 개시되고 확대되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자식을 키울 수가 있었고요. 또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 조금 더 가족을 구성해야 할 만큼 오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게 다 농경의 시작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컴퓨터, 정보통신 이런 것들 덕분에 빅토리아 시대였다면 이 중공업 공장에서 힘겹게 정말 근육의 힘만으로 일했을 사람들이 지금 더 좋은 일자리를 지닐 수 있게 된 것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농경과 관련해서 인류는 이제 말과 소, 심지어 자기 자신의 유전자까지도 바꾸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농경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후속 혁신들과 변화로 말미암아 문화까지 어떻게 공진하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8,000년 전에 인류가 이제 낙농업, 그때는 사실 낙농업은 아니었겠죠. 그냥 소를 길들이고 이제 젖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어린아이한테는 좋은 걸로, 필요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어른들 중에는 사실 우유를 잘 못 마시는 분들, 잘 소화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유에 있는 주요 당성분인 젖당을 소화하는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른들 중에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 분들이 꽤 많죠. 그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젖을 떼면, 그러니까 성체가 되면 젖당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도록 원래 인류의 유전자가, 인류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포유류의 유전자가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을 뗀 뒤에도 젖당 유전자의 기존 활동이 계속되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돌연변이 형질을 지닌 어떤 아기가 아마 이제 인류 중에 태어났을 거고, 이런 것들과 함께 생각하지 못했던 아마 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유를 마심으로써 그런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게 된 그런 어린아이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우유를 섭취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아마 좋은 혜택들을 보상받았을 겁니다. 더 튼튼하게 자라고 더 건강하게 당연히 자랐을 것이고, 더 키가 크고 더 몸집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더 힘이 세고 에너지가 넘쳤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또 더 많은 자식을 낳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해당 유전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집단 전체로 퍼져나가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젖당 내성 관련된 돌연변이가 결국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 더욱 이제 우세해졌을 것이고,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는 이 해당 돌연변이가 출현할 그 무렵을 전후해서 당연히 낙농업이 더욱더 발전되게 되는, 또 낙농업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심지어 낙농업이 발명되게 되는 이런 결과에 도달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류에게 일어난 유전자 혁신으로 말미암아 이 문화적 혁신 역시 불가피한 결과로 다가왔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농경에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결합되면서 이것이 다시 인류 자체의 유전자 변이, 번성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이 체인 같은 구조로 혁신이
확대되어 왔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